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지난번에 진도가 좀 나갔어요. 뭐 마다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교시 수업은 과학부하고 영재학교 대비 수업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내용 심화야. 지금 현재 학원에서 지구과학 쪽 안 하고 있지, 그치? 네. 지구과학 안 하고 있어서 지구과학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와 스칼라 가는 걸 살펴봤거든. 그래서 현준이하고 승민이는 학원 친구에 가시면은 지난 수업 내용을 올려놨거든. 네. 봤어요?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PDF로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거 준 거구나. 오늘 준 거. 아니다. 벡터 수업이었지. 유튜브에 가시면 선생님이 늦게 올려줄 수도 있거든. 물표 TV를 가면은 이 수업 날짜에 수업이 2개가 떠 있을 거야. 근데 칠판이 이렇게 조그만한 칠판으로 되어 있는 칠판이 우리 수업이거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돼요. 좋아요 알림 안 해도 돼. 정신 없을 거야 아마. 많이 올라가는 날은 4개, 5개 올라가니까 정신 없으니까 좋아요 알림은 할 필요는 없어. 좋아요는 뭐 알림은 할 필요는 없어. 자, 지난 시간 우리 벡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 벡터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의 기본 성질로 벡터의 표시 방법, 그 다음에 벡터의 n배, 또 벡터의 마이너스 벡터의 의미, 그 다음에 벡터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혹시 중학교 3학년 과정 끝난 사람? 삼각비 다 했어? 네, 이제 삼각비 주소는 모르지? 자, 그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꼭 필요한 함수라서 이 부분부터 먼저 수학적인 부분을 설명해 놓고 벡터의 합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자, 이 함수는 수학적 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용에 꼭 필요한 부분의 정의가 있어서 그 방법대로 삼각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4개의 분면을 나눠보도록 하자. 자, Y축, X축이라고 하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자, 이때 어떤 움직이는 반지름이 어린 이러한 아이를 한번 갖다 놔볼까? 얘는 반지름이 어디래? 이때 X축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자, 이 얼에 대한 X 좌표값이 있고 얼에 대한 Y 좌표값이 있을 거야. 그치? 얼은 X, Y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이쪽 이사분면으로 가면 X가 무슨 값이 돼? 음의 값이 되지. 그치? 3사분면 가면 X와 Y 모두 다 음의 값. 4사분면 가면 Y가 음의 값이 될 거야. 여기에서 삼각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기로 하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은 얼분의 X 좌표라고 할게. 얼분의 X 좌표라고 하자. 오케이? 자, 한편 사인 세타는
세타는 얼분의 y 좌표라고 해.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되지? 얘는 x 좌표 분의 y 좌표라고 하자.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해. 오케이? 보통 삼각함수는 어디서 정리하지? 직각삼각형에서 정리하고 있지. 직각삼각형에서 정리하는데 그 정의보다는 이게 넓게 사용되는 정의니까 꼭 기억을 해두자. 굳이 필요하다면 직각삼각형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보통 중학교 교과에서는 이렇게 배우게 돼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자, 요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고 밑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자,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라고 쓰고 있어. 코 모양이잖아. 그래서 코를 쌌대. 코사.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A분의 C라고 해. 얘는 빗변과 높이의 관계야. S잖아. 필기체 S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자, B분의 C가 됩니다. 얘는 요런 관계를 갖겠지. 직각삼각형에서 또 만만한 게 뭐가 있지? 직각삼각형 나오면 만만한 거? 무슨 정리가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성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빗변의 제곱은 각 변의 제곱에 합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오케이? 누구니? 자, 이렇게 써. 이때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눠볼까? 1은 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의 제곱이지. 그쵸? 이때 a분의 b를 뭐라고 했어? a분의 b를 코사인이라고 했지. 함수에 대한 제곱값은 이렇게 쓰기로 해. 함수에다 제곱을 해줘.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를 하고 전체를 제곱을 취했다는 뜻이야. 자, 이것 더하기 얘는 뭐가 되지?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삼각비들을 이용해서 힘들을 합성하고 힘들을 빼주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초반에는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야. 그래서 중간에 이해가 좀 안 되거나 힘들면 그때 막 얘기를 해. 아시겠지? 자, 그러면 수업 내용으로 문내용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벡터의 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걸 한번 살펴보시죠. 각각 번호가 2번인지 벡터의 지난번 번호 몇 번 했더니 필요한 사람은 없구나. 자, 몇 번이었을까? 잠깐만 한번. 벡터, 스칼라, 벡터의 표시, 벡터의 n배, 벡터의 평행이동 마이너스 a 벡터 2번이 되겠다. 자, 여섯 번째. 자,
덧셈이에요. 벡터를 더하는 방법이야. 자, 벡터를 더하는 방법인데 벡터는 방향이 있으니까 더하는 게 일반적인 대수적 방법 갖고는 더할 수가 없어요. 우리 1 더하기 1은 얼마지? 2지. 근데 항상 2일까? 벡터에서는 아니야. 벡터에서는 0부터 2 사이의 모든 실수들이 바로 1 더하기 1의 결과가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벡터의 덧셈 첫 번째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평행사변형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서로 다른 방향의 두 벡터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자. 쉽게 한번 가볼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쉬운 방법부터 보자. 자, 참고 오늘은 쉬운 예나 참고로만 써줄게. 같은 방향의 벡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같은 방향의 두 벡터를 덧셈을 할 거래. 자, 여기 원래 한 점인데 점을 쭉 늘려서 공간처럼 표현해놨어. 공식면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고, 자, 이쪽에 B라는 벡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벡터를 더하래. 그럼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 개념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 얘는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만큼을 더한 값이지. 맞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시작부터 끝까지 이 값이 바로 A 더하기 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벡터의 대표적인 예가 힘이거든. 한쪽 방향으로 20N의 힘을 주고 또 30N으로 당겼대. 합이 얼마가 되지? 50N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같은 방향의 두 벡터는 그냥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반대 방향의 두 벡터는 어떻게 해줄까? 자, 반대 방향의 두 벡터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자, 이쪽에 한 점이 있어.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A라는 벡터가 있었는데 이번엔 A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B 벡터가 있대. 그렇다면 두 녀석의 덧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큰 거에서 작은 녀석의 크기를 빼주고 방향은 큰 방향을 표시해주면 되겠다. 자, 얘는 더하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뺄셈으로 계산해주고 표시는 덧셈 표시를 해주게 된다. 아시겠죠? 이쪽에 30N 힘을 주고 20N 힘을 줬대. 그렇다면 전체 힘은 얼마가 되지? 10N이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30N이 작용한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이번에는 나란하지 않은 방향의 두 벡터를 보자. 그게 평행사변형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나란하지 않은 두 벡터를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지금 이쪽에 A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둘 사이 각이 세타래요. 이때 두 벡터를 덧셈을 하래요. 두 벡터를 덧셈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물론 갖고 갈 때쯤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야. 우리 두 번째 바퀴 볼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자, 두 녀석을 평행사변형으로 하는 각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뭘 보내주면 될까? 화살표 보내주면 얘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평행사 변형을 그리고 그 평행사 변형에 의해서 자, 대각선 길이를 보내준 것이 시작점에서 대각선 길이 보내준 것이 바로 그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A 더하기 B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할게요. B의 연장선을 그렸어. B의 연장선상에 A와 B의 합벡터의 끝부분에서 아래 수선을 내렸어. 그럼 요변의 길이는 뭐가 되지? 평행사 변형이니까 A라는 크기를 갖겠지. 자, 그리고 밑각은 얼마가 돼? 세타가 되겠지. 무슨 각 관계야? 두 각은? 무슨 각?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동위각이지. 억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변의 길이가 A래요. 그럼 이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이걸 AX라고 표현해 볼까? 또 이변의 길이를 AY라고 표현해 보자. AY로 표현해 볼게. 그러면 A분의 A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A분의 AX가 뭐야? 상수함수 써야 돼. A분의 AX는 얼마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뭐가 되지? 코사인 세타가 돼버리겠지.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A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한편 A분의 A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분의 AY는 뭐라고 쓸 수 있지? 빗변과 높이 관계니까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 부를 때는 그리스 문자인데 세타라고 써. 각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때 AY는 뭐라고 할 수 있지? A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큰 직각삼각형에서 A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럼 뭐가 돼? B라는 크기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AY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좀 전에 구한 식을 넣어서 쓰면 얘는 B 더하기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이지. 3학년 거 하나도 안 했어? 3학년 그 1학기 거만 1학기 거는 알겠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렇지. 똑같이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 B 제곱 더하기 2개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사인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A 제곱으로 묶여지게 돼. B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네. 여기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값에서 뭐라고 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연서야 뭐라고 했지? 1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얘는 A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라고 썼네. 따라서 a 더하기 b의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되었다고. 아시겠어요? 두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나중에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을 할 텐데 그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좀 더 복잡하게 전개한 다음에 모아주는 방법이라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최적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아서 이 방법만 일단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벡터를 덧셈해 줄 수가 있대요. 삼각형법이라는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삼각형법이라는 방법을 볼게. 얘 이름을 바꿔볼까? 꼬리 머리 연결법이라고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벡터의 성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벡터의 성질에서 벡터는 자, 계산을 위해서 평행이동하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얘기했지. 벡터는 평행이동이 자유롭다. 그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 좀 전에 봤던 a 더하기 b의 경우로 가보자. 자, b를 a의 화살표 머리 부분으로 이동시켜 볼까? a에서 b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계산해 놓고 이렇게 연결해 놓고, 자, 시작점에서 화살표들이 끝나는 점까지 직접 화살표를 보내주는 방법이야. 이 아이는 뭐가 되니? a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어. 간단하네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녀석의 대각선 보내준 결과잖아. 맞아? 평행사변법을 좀 더 간단하게 표시한 방법이야. 나중에 대학과정을 배울 때는 어떻게 하는데? 대학과정 배울 때는 평행사변법 안 배우고 바로 삼각형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지. 자, 이번에는 B의 머리 끝에다가 A를 보내보자. 자, B의 머리 끝에다 A를 보내보자. 그래도 어때? 과정다르지만 결과가 같지. 그렇죠? 재미난 성질이 나왔다. B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것은 B 더하기 A와 같대.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지? 무슨 법칙이라고 할까 이거? 배운 적 한 번도 없니? 교환 법칙이라고 해. 자, 교환 법칙이라고. 덧셈을 하는 데는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관계가 있다. 여기서 무조건 더해주는 관계지. 더해주는 관계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기하학적인 방법은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32쪽. 자,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름이 철이 현준이 줄려? 어? 승민이 입을 찍고 있어. 승민이 별명이 개구리다. 준이랑 그 입을 찍을 때가 있어요. 습관이야? 그냥 개구리 같았어. 자 그러면 벡터의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점점과 같은 구조로 한번 살펴볼까? 여기 A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B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사이각이 세타야. 여기에서 A 빼기 B 벡터를 구해보래. 오 더하기는 우리 일반적인 대수적 방법이 아닌 평행사변요법이나 삼각형법으로 더하기 해줬어. 근데 뺄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난감하네. 뺄셈은 의외로 쉬워. 중학교 1학년 수학과정에 음수가 나오지. 음수를 배울 때 어떤 방식으로 배웠지? 수직선을 그려놓고 그 원점으로부터의 길이의 차이를 이용해서 설명해 줬거든. 마찬가지야. 이 A 빼기 B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는 A 더하기 빼기 B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수학에서 음수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치? 빼기는 음수들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벡터에서 빼기 벡터는 무슨 뜻이었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요 아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빼기 B 벡터가 되는 거야. 이름이 빼기 B 벡터인 거야. 연산해서 빼기가 아니고. 그럼 빼기 B 벡터는 A 벡터와 빼기 B 벡터를 합성한 녀석이 A 빼기 B가 되는 거지. 여기서 평행사 변형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해봤대. 자, 시작점에서 대각선까지 화살표 보내준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A 빼기 B 벡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A 빼기 B 벡터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자, 이 크기를 하기 전에 얘를 빠르게 외우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 구조상 얘도 뭐가 되지? A 빼기 B지 얘도. 맞아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A 빼기 B야 얘도. 자, 이때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쉬워. A와 B 중에 뒤에 있는 녀석이 누구야? B지. 뒷 대가리에서 앞 대가리 쪽으로 화살표 보내주면 그게 빼기 벡터가 된다라고 해. 뒷대가리에서 앞대가리로 화살표 보내준 게 빼기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 얘도 조금 전과 마찬가지 똑같아. 이변의 크기는 뭐지? 평행사 변형이니까 얘는 뭐야? A 크기를 갖겠지. 이 각도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동의각이니까 세타라고 할 수 있어. 자 이때 끝쪽으로부터 수선을 내려보자. 수선 내리면 A의 밑변 성분에 해당하는 이변의 크기는 뭐가 되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빗변과 밑변 관계니까 코사인이거든. 그래서 밑에 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돼. A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지. 현준 아프다. 눈이 갑자기 팍 말려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눈으로라고 장난해. 실제로 그 뒤집어져갖고 병원 응급실 간 사람도 있어. 승민이가 더 잘해? 어? 얘가 저한테 기억이랑 그랬어? 친구구나. 자, 이 높이 성분은 얼마가 되지? 빗변과 높이 관계니까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때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전체 길이 B에서 이만큼을 빼준 값이야. B 빼기 A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따라서 a 빼기 b의 크기의 제곱은요 b 마이너스 a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a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얘 전개할 수 있겠지? 얘 전개하면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자, 그래서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된 거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얼마가 된다고 했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 정리하면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자, 이 크기 a 빼기 b의 크기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배의 ab 코사인 세타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사인 제곱식 배운 사람 있을까? 원장님이 조사해라고 해서. 아, 그랬어? 보니까 이게 빗변이고 이게 대변이고 각 변이 관계가 이렇잖아. 이게 바로 코사인 제곱식이야. 와, 신기하구나. 코사인 제곱식이었네. 코사인 제곱식. 참고로 코사인 제곱식 어떤 법칙이야? 삼각형에서 A, B, C고 대각이 세타일 때 대변의 제곱은 낀각에 대한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배의 A,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코사인 제곱식이거든. 그래서 코사인 제곱식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증명 어떻게 하면 되니? 수선 내려. 그지? 수선 내리고 요 녀석의 변의 길이는 뭐야? A의 코사인 세타. 높이는 A의 사인 세타지. 이 제곱이 이 제곱의 두 녀석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식이 나오지. 수학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고 나중에 벡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증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분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벡터의 지금 죽겠어? 요새 동생들 같이 지들이 작으니까 저희가 키가 작긴 해요.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많이 작아. 준선 얘들보다 좀 크지. 준선은 우리 승민이 키가 맨날 학교에 180이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수민이가 학교에서 180이라고? 아이 제가 180이요. 가정하면. 예전 키가? 네, 예전 키가. 갈수록 키가 작아져. 갑자기 둘을 보니까 옛날에 쌤 목동에서 수업할 때 가르쳤던 애들 생각나고,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제 중학생 물리 시험이 있거든. 그 대회를 준비하려고 와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아이가 온 거야.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인데 들어왔는데 3학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 근데 키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 보니까 남자아이는 4학년, 여자아이는 6학년이야. 걔네들이 아마 서울 가고 둘 다 갔을 거야. 선생님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내려가는데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키가 엄청나게 작은데 손이 주먹이 요만해. 여기서 요 정도. 그래서 요거 갖고 연필을 옮기고 물리 문제를 막 푸는 거야. 너무 신기해갖고, 아가야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네! 하고 씩씩하게 잘 풀어.
천재 아니에요? 어? 천재 아니에요? 3학년 형들보다 더 잘 풀어. 영식은 뭐 찍고 걔네들이 아마 그때 서울과학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아마 갔을 거야. 4학년부터 3학년부터 서울 가고 있어요? 물리를 배워갖고 온 거야 또 이미. 그러니까 3학년 때쯤부터 물리를 한 거야. 공부는 지는 쟤는 자기들이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했겠지, 그치?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거는. 학년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 물리고 심한 거는 대학 과정에 물리까지 나오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막 푼단 말이야. 너무 신기한 거야 선생님 볼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 네 하고 막 쭉쭉 풀어. 되게 신기했지. 근데 연필을 쥐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승리 생각보다 주먹이 크구나. 제가요? 응. 우리 반에서 꼴등으로 선생님? 아니 TF에서 꼴등은 아니지. 유건이랑 연수원 여학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남자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벡터의 분해를 이야기해. 네 번째가 아니구나. 이거 7인가 보다. 8인가 봐. 벡터의 차가 중간에 있었지. 자 그러면 벡터의 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벡터의 합성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벡터와 같은 효과를 갖는 한 벡터를 구하는 게 벡터의 합성이야. 벡터의 분해는 한 벡터와 같은 효과를 갖는 두 방향의 두 벡터를 구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벡터의 분해라고 합니다. 얘는 벡터의 합성을 이용해서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자. 여기 한 벡터가 있어요.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할게요. 이 두 벡터를 서로 수직한 두 방향으로 분해를 해보자. 자, 기준축 X축이 있어. 이거와 수직한 또 다른 축을 잡아주는 거지. 이 축을 Y축이라고 하자. 이때 기준축과 이루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어. A를 A의 머리 끝에서 X에 수선을 내려줘. 자, 이때 밑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AX라고 해요. 자, 한편 A의 머리 끝에서 Y축에 수선을 내려줘요. 자, 이때 이 A의 높이에 해당하는 성분을 A, Y라고 할게요. 얘는 두 방향의 두 벡터니까 머리에다 벡터 표시해주면 좋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벡터는 AX 벡터 더하기 A, Y 벡터라고 쓰면 되겠지. 서로 수직한 두 방향이니까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치? 직사각형의 각 변의 크기가 각각의 성분 벡터이다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거 A분의 AX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코사인 세타. 또 A분의 AY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사인 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AX는 뭐라고 쓸 수 있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걸 진짜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 아직도 과거 가는 선배들도 선행 안 하고 간 선배들 이거 갖고 헤매. 뭐가 X인지 Y인지 헤매는 선배들도 아직도 있어. 자, Y 방향의 벡터는 A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해요.
자, 그러면 A의 크기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지? A의 크기는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방향을 물을 때는 이 탄젠트 값을 묻기도 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지? AX분의 AY라고 써줄 수 있대. 그래서 벡터의 분해를 이런 형태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활용하는 실제 예 하나 한번 살펴보고 갈까? 실제 예에서 벡터를 분해할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기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면을 우리 흔히 빗면이라고 해요. 자, 빗면의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이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어요. 이 물체에게는 무게가 작용해요. 이 물체의 질량이라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할 때 여기서 m은 영어의 mass라는 말이야. 질량인데 자, m이라고 할 때 이 물체의 무게는 얼마의 무게를 갖냐면 g를 곱해서 mg라는 무게를 갖는데요. 일단은 무게는 mg라고 기억해 놓을게. 아직 정의하지는 않을 거야. 뒤쪽에서 해야 돼. 그래서 mg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물체는 가만히 놓으면 이 무게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까? 고정된 빗면 위에서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움직일까요? 얘는 빗면을 따라 내려오겠지. 맞아요? 빗면 따라 미끄러져 내려올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빗면의 수직한 방향과 빗면에 달하는 수직한 두 방향으로 mg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각각의 축에 수선을 내려주면 되겠지. 내려오려는 힘은 이만큼의 크기, 또 수직으로 작용한 힘은 이만큼의 크기를 갖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어떤 각이지? 동의가. 억각 동의각을 잘 모르는구나. 평행한 자, 두 직선이 있어. 교차하는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야.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이 각이 뭐가 돼? 동의각.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 옛날에는 이걸 막국지각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요즘은 엇각이라고 하지. 미안해. 막국지각 맞아. 얘와 얘가 뭐가 되지? 엇각이야. 얘는 이 각에 대해서 엇각. 얘는 동의각. 그 다음에 얘는 막국지각. 마주보고 있는 게 막국지각.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아이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두 개가 동의각이야. 얘 90도지. 얘 90도야. 좀 조그만한 삼각형 얘 또는 얘는 이 큰 아이와 어떤 관계에 있지? 삼각형에서 두 각이 같으니까 얘는 닮은 관계가 되겠네. 두 각 같으면 나머지 각도 같으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세타면 얘는 여기가 세타가 되겠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그림을 따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 변의 길이를 mg라고 했어요. 얘를 f1, 얘를 f2라고 하면 이 각이 세타잖아요. 그러면 mg분의 f1은 뭐라고 할 수 있지? mg분의 f1은 빗변분의 높이지. 빗변이고 세타에 대한 대각이야. 그러면 사인이 돼버려. 그럼 f1은 뭐라고 할 수 있지? mg
사인 세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한편 이 관계에서 mg분의 f2는 자, 얘는 빗변과 밑변의 관계지. 빗변과 밑변의 관계는 뭐가 돼? 코사인 세타라고 해줄 수 있어서 f2는 mg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라고. 아시겠죠? 즉 내려오려는 이 힘은 얼마? mg의 사인 세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보다 삼각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그치? 맞아요? 물리에서 삼각함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학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해주셔야지 얘네들이 이해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벡터까지의 이야기야. 나머지는 안 다루고 이거보다 좀 더 심화된 얘기는 두 번째 바퀴 돌 때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책의 맨 앞으로 갑니다. 자, 27쪽에 대해서 자, 27쪽을 한번 볼 거예요. 예, 수학 얘기가 다 끝났을 정도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물체가 운동을 한대요.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물체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 꼭 밀어야 돼? 그냥 혼자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물체가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 힘의 방향에 힘. 반드시 힘이 있어야지 움직일까? 중력? 중력. 자,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 위치가 달라짐으로써 물체가 운동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위치가 달라지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거지. 맞아? 매 시간마다 물체가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보고 운동을 할 수가 있다.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그 운동이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 그 운동의 종류를 판단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만 쉬었다가 와서 나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 지구과학적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직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난번에 대기권까지 했었지. 잠시 뒤에 직권을 여기 어느 보관소 열려있는 곳이 없어. 따라서 문이 자, 그러면 오늘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을 해봅시다. 종이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가장 바닥으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화권, 열권으로 있다라고 했죠. 자,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합니다. 왜 하강을 할까요? 따뜻한 지구로부터 멀어지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해서 자,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기온이 낮아집니다. 다시 10km, 약 10km라 그랬지. 약 10km에서 50km까지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오존층이 태양이에요. 태양부터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자, 한편 50km부터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하고, 이 중간권에서는 높이 올라가서 기온이 다시 하강합니다. 공기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밤과 낮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가장 상층부에서 영하 99시 정도로서 약 100도 정도, 영하 100도 정도로서 기온이 가장 낮은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열권으로 가면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기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약 1000km까지를 우리는 대기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류권의 특징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위에 층의 공기가 더 차갑고 아래층이 따뜻하기 때문에 순환을 하지 대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대류권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수증기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 왜 영역에서는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소가 맞지, 그지? 비행기는 성층권으로 다니는데 구름이 아래쪽에 있더라.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이 바닥에 있어. 잘 보면 태풍의 눈도 본대요. 태풍의 눈도 보인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특징이 성층권은 대류현상도 없고 기상현상도 없어. 수증기 없으니까 기상현상 없고 아래층의 공기가 더 차갑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한 공기층을 이루기 때문에 이곳에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지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대류권에 올라가니까 대류현상을 있고 기상현상이 없다. 자, 그리고 밤에도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하다. 자, 그리고 또 열권에 올라갔던 열권에서는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별똥별이 이곳에서 소멸돼 버린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런 대류권들의 각 층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이 대류권들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기상현상도 일으키는 특징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별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자외선을 통해서 지구에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시켜서 지구상에 생물이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다양한 생물에게 유리한 역할들을 해줍니다. 또 대기라는 것은 순환에 의해서 저위도 지방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보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지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구를 내부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야. 자, 이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직접적인 방법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 직접적인 방법은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거야. 시주법이라고 이야기해. 약 20여 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 두 구멍을 뚫었어. 요즘은 유럽 연합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럽 공동체라고 했어. 요즘은 EU라고 하지. 처음 팔 때 얘네들은 EC라고 했었어. EC에서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갖고 덴마크 이쪽에다 구멍을 파들어 갔어요. 파들어 갔는데 깊이가 약 13km 부근까지 파들어 갔더니 어떤 일이 생긴대? 더워요? 열도 많이 발생하고 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모르는 거야. 파도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13km를 길이로 파이프로 막 회전시켜서 파는데 얘네들이 어때? 제대로 파지는지 어떤지 구분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포기했어. 그러고 나서 러시아가 개방되고 러시아 애들이 돈 좀 버니까 러시아 애들이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갖고 돈 좀 벌다 보니까 얘들이 구멍을 팠네? 또 소용없어. 시간 13km 부근까지 가면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모르게 흐물흐물해졌나 봐. 파도 효과가 없다. 요즘은 또 중국 놈들이 엄청나게 파댔지. 역시 효과가 없나 봐. 그래서 시주법은 최대 13km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갔다. 근데 지구의 반지름은 약 6,400km란 말이야. 13km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수박을 갖다 놨어. 바늘을 살짝 긁은 거야. 그리고 수박 색깔이 무슨 색이게?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파면 수박은 무슨 색이지? 파란색이지. 파봤자 파랗단 말이야. 그 안에 하얗고 빨간 거를 구경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럼 멘틀은 훨씬 밑에 가야 돼. 그럼요. 멘틀은 약 30km 이하 파야 돼. 근데 약간 달라. 대륙하고 해양하고 대륙이 약간 달라. 자,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이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화산 분출물이라는 것, 화산에서는 자, 분출과 동시에 용암이 나오지. 마그마에서 화산 기체가 빠져나간 걸 용암이라고 해. 이 용암이라든가 또는 화산탄, 화산자갈과 같은 물질들을 분석하는 방법이야.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분출되어 나왔지. 이것 역시 지구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곳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대륙과 멘틀의 경계 부분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지거든. 자, 이렇게 마그마가 생성되는 위치가 지표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효과적이지는 않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 운석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 운석을 조사해서 뭐하게? 운석을 조사해서 뭐하게? 운석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자, 소행성이 떨어진 녀석들이야. 소행성 조각들이 떨어진 것이거든. 근데 지금 소행성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지? 저기 목성 앞에 있는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데 티티우스 보대 법칙에 의하면 이곳에 어떤 별이 있었을 거래. 행성이 있었을 거래. 화성과 목성 사이에. 근데 아주 옛날에 설이 두 가지야. 아주 옛날에 어떤 운석과 이 별이 충돌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 박살나갖고 떠돌아다닌다는 설이 있고, 뭉치지 못해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뭉쳐서 행성이 만들어져 있는데 뭉치지 못해서 떠돌아다닌다는 두 가지 설이 있어. 그래서 이 운석을 조사하면은 행성의 내부 상태들이 어떻게 형성되지는지들을 조사함으로써 자,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 지구를 대신해서 그 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 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를 이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진파를 이용함으로써 지구의 내부 구조를 조사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책 얘기로 잠깐 보면 직접 땅속을 파고 들어와서 조사하는 방법이 쉽고, 사람이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간 경우도 있어. 가장 많이 판 거는 총 길이가 약 200km래.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땅을 직접 아래로 판 게 아니고 광산이었어. 아프리카 쪽에는 광산이래. 그래서 전체 길이는 약 200km를 팠는데 수직 깊이로는 3km 정도를 팠다고 해요. 3km도 엄청난 거지. 3,000m야. 여기에서 거의 부평까지 가는 거리만큼 파댄 거야.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사람이 진짜 200년 넘게 팠대. 광산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팠는데 이거 갖고도 택도 없더라는 얘기지. 자, 한편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여 지구 내부에 있는 지하물질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조사한다. 시법이나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은 깊이에 한계가 있지. 수박 껍데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하 깊은 곳까지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진파 연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그렇다면 지진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잖아. 그지? 경주 지진은 인간이 일으킨 지진이라는 것도 아니? 그 지역에서 지열 발전을 하고자 했어. 땅속 깊은 곳에는 올라가면 깊이 파고 들어가면 온도가 올라간대. 그래서 이
개발한다는 녀석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땅에 구멍을 판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 물을 들이부었어. 그 열 때문에 물이 기화가 일어났어. 그럼 걔가 구멍으로 분출해갖고 그 분출되는 수증기력에서 발전을 하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내부로 가면서 지층과 지층 사이를 밖으로 가버린 거야. 압력 때문에. 근데 경주 인근에는 단층 지역이 있어. 초등학교 과정에 단층 배운 적 있니? 네. 3학년 땅이 어긋나서 끊어져서 어긋나 버리는 걸 단층이라고 해. 경주 지역에도 단층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단층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지? 지진을 일으켜. 그 단층을 활성화시켜 버린 거야. 가뜩이나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한 짓 했지. 지역 발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어쩌다가 온천 지역에 산다고 쳐봐봐. 온천에서도 역시 지열 때문에 땅의 열 때문에 물이 데워진 거잖아. 근데 온천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아직도 땅 속에서 마그마들이 활동 중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지. 역시 그 정도 배짱은 김정은밖에 없는 것 같아. 김정은이는 풍계리라는 곳에서 핵실험을 하지. 북한의 함경북도에 있어. 청진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핵실험을 해. 거기에서 백두산까지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백두산에는 마그마방은 마그마가 땅속에서 큰 방을 이루고 있어. 근데 보통의 화산들이 3개 이내래. 많아야 3개, 2개, 하나 이 정도 되는데 백두산은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되졌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큰 마그마방이 4개래요. 5개일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또 이 백두산은 엄청나게 위험한 게 위에 화구가 물로 채워져 있지. 칼데라라고 불리우는 화산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 근데 이곳으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물과 바로 반응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물과 뜨거운 물질이 접촉하니까 폭발적으로 터질 수 있대요. 현재 화산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백두산은 지구 역사상 약 2번째 정도의 규모의 화산 활동을 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좀 더 나가면 얘가 첫 번째일 수도 있대요. 최근에 분화는 크지 않아서 그런데 약 100년 전쯤에 분화가 일어났었다고 하거든. 근데 실제로 가장 큰 분화는 아마도 후삼국 시대, 발해 시대에 터졌던, 발해가 사실은 발해 멸망하고 3년 뒤에 터졌다고 하더라고. 이 시대에 터졌던 분화가 가장 컸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폭발한다면 어마무시할 거랍니다. 2025년에 터진다고 핵연식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민면식이라고 하는 지금 후지산도 120년 주기로 터진다라고 하는데 아직 큰 분화가 안 일어났어. 핵선도 걔는 후지산도 지금 대피 훈련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 걔도 지금 터질 때가 지났어. 근데 500년 이전에 가장 큰 분화가 있었고 그 이후의 분화는 자잘한 분화였나 봐. 근데 후지산은 크게 뭐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화산 형태가 이렇게 순상 화산이지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화산이거든. 근데 백두산은 터지는 화산이야. 터지는 화산이라 상당히 규모도 크고 위험할 거예요. 백두산의 폭발 때 화산재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발견됩니다. 백두산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백두산 바로 위에 쪽에 보면요, 상층부에 대기의 상층부에 제트기류라는 바람이 흘러요. 그 제트기류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백두산이 터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 정도가 떨어질 거래요.
그건 뭐 안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그건 좋은 거. 근데 화산재가 차갑고 떨어지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나죠. 세계적인 식량난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지구 온난화가 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 백두산 폭발하고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어. 가서 그 정도 멸망까지는 아니야.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어. 근데 또 백두산 아주 이렇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두산과 같은 화산들이 있는 지역은 대개 대륙의 판과 판들의 지각의 판과 판들의 경계면에서 일어나거든. 불고 근데 백두산은 판의 경계까지는 아니야. 그냥 근처 정도긴 한데. 전혀 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층 구조를 보면 강원도 쪽에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지? 광물로? 한국. 응? 강원도 쪽. 되게 유명한 게 많이 나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 쪽에서 많이 나는 거. 영월 이쪽이 굉장히 유명해. 아 예? 석회암지대가 있거든. 아 거기서 보면 시멘트 공장이 그래서 많아 거기. 그 시멘트 공장 중에 하나의 부사장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짝꿍인데 이 시멘트들이 많은 것들은 거기에서 석회암을 캐기 때문에 그런데 석회암은 엄청나게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보통 적도 지역에서 석회질 물질들이 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 땅이 과거에는 적도 인근에 있었다는 얘기지. 실제적으로 적도보다 아래쪽에 태평양 쪽에 있었다라고 해. 우리나라 땅의 대부분. 근데 중생대 기간 동안에 인도 대륙이 이동해갖고 유라시아판과 충돌했다는 거 알고 있니? 얘도 그 시절에 같이 올라왔다는 설이 있어. 그래갖고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면서 백두산이 만들어지고 스콩산맥들이 형성되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걸로 볼 때 전혀 판해판과 경계가 아닌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분되고 있는 지각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곳에서 생겼다는 게 가장 히트랍니다. 네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화산인데 지각판의 경계에 존재하지 않는 화산이 백두산이 유일하다. 근데 이게 부레고리에 화산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바다에 있는 게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왜 그건 피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물로 흡수가 되지죠. 대신에 이제 지진의 일과 같은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쓰나미. 맞아요. 쓰나미가 생길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 무슨 년이지? 아무튼 서부 지방에 있는 해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지. 응? 무슨 년이더라? 내가 까먹었다. 일본에도 관심 없어서. 그때 우리나라의 삼척 인근에 높이 30cm에서 50cm까지 지진 해일이 일었었대요. 3cm에서 50cm까지요? 50cm까지요? 최대 50cm까지. 처음에 온 게 30cm, 나중에 온 게 50cm까지 올라왔대요. 뭐 10일은 한 이 정도예요. 생각해 직장 애들한테 위험하지. 자, 그러면 지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관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과학부의 입시에 반영될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져서 지진과 지진과 먼저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지진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지각 속에 한 점에서 생긴 힘이 지각을 따라 전달되지는 파동을 지진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 힘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장 많은 게 단층이야.
단층은 지각이 끊겨져 어긋나는 것이 단층이다. 정단층, 역단층, 수평이동 단층 등이 있다. 자, 나중에 하겠지. 그 다음에 화산폭발. 화산폭발. 자, 그 다음에 자, 지하 동굴의 붕괴. 동굴이 얼마나 크길래 그 밖에 마그마의 이동. 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큰 건물을 무너뜨릴 때도 지진이 또 있대요. 규모는 작지만. 자, 그러면 자,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진원과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 자,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실제 지진이 일어나겠지. 지진이 일어나는 그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을 진원이라고. 오케이? 자, 진원을 똔똔똔똔똔 올라와서 지표에 해당하는 장소가 있어. 진암이라고. 여기에 관측소가 있어. 다 쓰러져가네. 관측소가 있어.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가 있어.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 얘를 진원거리라고 얘기해요. 진원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원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원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3개의 관측소가 필요해. 오케이? 3개의 관측소가 필요하는데 이렇게 필요해. 어디에서 진이 발생했는데 관측소 3개가 있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관측소에서는 진원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측정 방식은 뒤쪽에서 얘기할게. 그 진원거리에다가 해당하는 구면을 그리는 거야. 진원거리에 대한 구면을 그려. 원이 아니고 사실은 구야. 밑에까지 지구까지 지가 포함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어때? 진원거리 계산해서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점에서 진원거리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 3개의 곡면이 만나는 한 점에 뭐가 있어? 지하 속에 진원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녀석 구면을 딱 잘라보면 얘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면이 생기겠지.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그림이 좀 그렇긴 하다. 요 두 면으로부터 겹치는 지점의 아래쪽과 요 녀석의 또 교차점, 지하 속에 진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원거리 측정하는 걸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한편 자, 책으로 정리하면 진원은 진이 발생한 바로 그 장소고 진화는 진원 바로 위에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진파들의 종류와 그 성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진파의 성질들은 이래 파동이야. 파동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른 종류의 매질을 만나게 되면 파동이 전달하는 물질을 만나면 속력이 자꾸만 변화돼요. 단단한 물질을 만날수록 속력이 점점점 더 빨라져요. 자, 속력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는데 진행하는 방향이 휘기도 해요. 진행하는 방향이 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굴절이 일어난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진파는 바로 굴절이 일어나고 또 지진파의 속력도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 다른 물질의 부딪히면 반사 또는 굴절을 하며 속도가 변화되는 이런 특징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진파는 밀도가 클수록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지표 속으로 갈수록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거든. 일반적으로 빨라지니까 지진이 어떻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특징을 갖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진파의 종류부터 한번 짚어나가 봅시다.
지진파의 종류. 우리가 지진 연구에 이용하는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 지진파가 있다라고 해. P파와 S파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의 연구와 상관없는 지진파. 또 다른 지진파가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P파라는 아이를 알아보자. P파는 영어 이름이 프라이머리야. 프라이머리가 무슨 뜻일까? 주된 지진파야. 자, 이 P파는 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지진파야. 관측소에 먼저 도달하는 지진파를 P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게 P파인데 얘는 흔히 무슨 파라고도 하냐면 종파라고 불리는 파동이야. 종파라고 한다. 자, 얘는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매질은 여기서 지각이 매질이야.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게 해. 지진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하다. 자, 이렇게 비교해주면 어떨까? 여기 긴 쇠막대기가 있어요. 긴 쇠막대기.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줄을 걸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하겠지. 그런데 여기에 고무망치로 한번 땡 하고 두들겨 봅시다. 땡.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진동이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땅 치면 땡 하겠지. 맞아? 맞은 방향으로 진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얘네들이 한쪽에 많이 모여 있어. 그리고 다른 쪽은 퍼져 있어. 오케이? 자, 매질의 진동이 좌우로 일어나게 돼. 매질의 진동이 좌우로 일어나면서 파의 진행이 자, 충격을 받은 반대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P파가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P파는 속력이 매우 빨라요. 7 내지 8km/s라고 빡! 하면 벌써 부평가 있어. 부평역가 있는 거야. 8km. 엄청나게 빠르게 가지. 갑자기 그랬어?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매우 빠르다. 얘는 고체, 기체, 액체를 모두 다 통과한다. 고체, 기체, 액체 모두 다 통과한다. 우리 소리 있지요? 소리, 음파라는 거. 얘도 종파야. 그래서 고체, 기체, 액체를 모두 다 통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피해가 적대. 일반적으로 진폭도 작아. 떨리는 폭이 작아. 근데 어떤 이유로 피해가 적을까? 피해가 적은 이유를 간단한 그림으로 지울 거야.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이래. 자, 이 지표가 있고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어. 그러면 얘는 진동이 어떻게 일어나지? 지표에 도달하면
위아래로 진동이 일어나네. 그쵸? 건물을 놓고 위아래로 진동시키는 거야. 그럼 피해가 클까 작을까? 어떻게 해야 건물을 무너뜨리기가 좋을까? 어? 이렇게 흔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흔들어야지 건물을 무너뜨리기가 좋단 말이야. 이런 진동 갖고는 진폭도 작은데다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얘는 진의 피해가 적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에스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에스파의 영어 이름이 세컨더리야. 두 번째 도달하는 지진파야. 자, 얘는 자, 횡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 즉, 내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래. 자, 이런 파동을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특징을 갖게 돼. 똑같은 쇠막대기가 있었어. 근데 고무망치로 위아래로 때려준 거지. 위아래로 때렸어. 어떻게 진동할까? 자, 얘의 진동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매질의 진동은 위아래로 일어나. 그러면서 이 파의 모습이 앞쪽으로 진행하게 돼. 자, 서로 수직하게 진동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진파의 속력을 알아보니까 보통 얘는 3 내지 4km/s라고 한다. 느리다. 이것도 빠른 거야. 그치? 이것도 빠른 거야. 얘는 고체만 통과해요. 일주일에 4km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응? 일주일에 4km면 엄청 빠른 거 아니에요? 손보다 엄청 빠른 거지. 그럼 근데 얘보다 느리잖아. 한 2분 있으면 거의 한 부산 뭐 이때 도착하는데 한 3분. 2분이 있으면은 2분이면 120이잖아. 4 곱하기 100이면 460km니까 대구하고 부산 사이쯤 갔겠다. 울산 쪽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 나도 우리나라에 금세 넘어오지. 옛날에 이런 적 있다. 수업하는데 갑자기 몸이 흔들려. 네. 그래갖고 이상하네. 지진 났나 보다. 하고 애들한테 그때 이제 형들한테 알려주죠. 오늘 지금 방금 지진이 일어났어. 에이 선생님 무슨 지진계도 아닌데 어떻게 아세요? 건물이 지금 흔들렸는데 너희들 못 느꼈니? 못 느꼈대. 그 건물이 나쁜 건물이지. 왜? 내진 설계가 안 됐네. 지진이 나오면 사람이 느끼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진 설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흔들렸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학생이 하나가 그때 선생님 지진 났어요. 어떻게 알아? 안전문자 같아. 좀 전에 일본에서 지진 났다고. 선생님 방향까지 맞췄거든. 이쪽에서 왔으니까 남남동 쪽에서 왔으니까 일본쯤에서 지진 난 것 같아. 응? 근데 저희 반 애들이 근데 선생님 애가 지진 났다고 우리 반 애들은 막 좋아서 날뛰고 이러거든요. 왜? 우리 반 애들은 저번에 막 불불령 할때 와 불났어요 그럼 집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이. 불난데 왜 집 가? 네.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중국 영안실 갈 수도 있는데. 완전 영안실 가면은 빨개 벗고
스테인리스 판때기 위에다가 뉘어놓는데 침대 위에다. 화상이거든요? 화상까지 입어? 시체가 너무 징그러울 텐데. 보통은 사람이 불나가고 죽으면 화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질식해서 먼저 죽어요. 질식해서 쓰러진 다음에 그 시신이 타요. 화상 입어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불날 때 이게 물속을 넣고 가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안전 규칙이야. 만약에 항공 건물에서 불이 났대. 만약에 실내에서 났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일단 물이 젖은 수건 같은 걸로 호흡기를 막아. 그 다음에 외투 같은 걸로 몸에 열기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 써요. 쓴 상태에서 대피하면 되겠지. 이 대피하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하는데? 구조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연기가 차잖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은 살 수 있대요. 서방한 아저씨가 얘기해 준 거예요. 모든 화재가 나면 불은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무릎 아래쪽에는 산소가 비교적 풍부하대요. 아시겠어요? 산소가 비교적 풍부하니까 외부로부터 열기 맞고 연기 흡입을 안 하기 위해서 물 젖은 수건으로 또는 옷 같은 데 적셔갖고 막고 있으면 돼. 그러면 보통 10분 내에 소방관 아저씨들이 구조를 하러 오게 됩니다. 이 아저씨들 막 불이 막 솟구치는데도 사람 있다고 하면 수색가락 다 들어가. 진짜 대단한 아저씨들이야. 겉에 입은 옷이 방열복이야. 성면 같은 걸로 엄청나게 두껍게 된 데다가 표면 같은 곳이 은박색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 옷도 있어. 그래서 복사라는 걸 막아주는 옷을 입고 다니셔. 근데 열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나가서 소방옷으로 온몸에다 물을 끼얹어. 그리고 또 들어가. 선생님 실제로 지나가다가 화재 난 거를 봤거든. 화재 난 거 봤는데 와 진짜 목숨 걸고 하더라. 앞이 불이 막 중간에 솟아나오고 앞이 연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일 정도의 건물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왜 들어갔냐면 어떤 아줌마가 자기 아들 들어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2명이 계속 교대로 들락달락. 실제로 숨쉬기도 힘들지만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거기를 찾아다니더라. 선생님 거의 끝날 때까지 다 구경하다 왔거든. 엄청 추운 날이었어. 근데 아니야 눈앞에서 불구경했어. 근데 화가 나는 게 있었어. 그 소방관 2명이 계속 들락달락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 근데 정작 아들이라는 놈은 어디 있었는지 알아? 그 아줌마의 옆에가 있었어. 자기네 방문 안에 소방관들 목숨을 구하더라고. 몇 년 전인가 소방관 아저씨들이 여러 명이 서울에 가서 한꺼번에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죽은 적이 있거든. 그때도 똑같은 거야. 그 불난 집 아줌마가 우리 아들 저 안에 있다고. 정작 아들은 밖에 있었고 찾으러 간 소방관들만 건물이 집이 무너져갖고 다 죽었어.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야. 자, 고체만 통과하게 된다. 얘는 피해가 있어. 아주 크지는 않은데 아무튼 크다라고 씁니다. 얘는 왜 클까요? 땅이 있어. 지진이 있어. 땅이 어떻게 흔들리지? 이렇게 흔들리겠지. 그럼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게 됐지. 오케이? 얘보다 더 큰 아이가 있어. 엘파가 있어. 엘파. 롱웨이브야. 얘는 2파가 섞여 있어. 그리고 얘는 표면파야. 이름이 표면을 따라서 전달되기 때문에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는 1도 도움이 없어. 지구 내부 구조에
영구에 1도 도움이 없기 때문에 얘를 안 하는 거야. 얘는 지진파의 속력이 2 내지 3km/s 정도가 돼. 얘도 빠르다. 하지만 지진파 중에 가장 느려. 자, 그리고 피해가 무지 크다. 극심하다라고 했어요. 피해가 극심하다. 이게 엘파라는 지진파라고 합니다. 지구 내부주에는 영구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진계, 지진파를 측정하는 장치를 뭐라고 하지? 지진계라고 합니다. 지진계의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네. 네. 자, 지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지진을 기록하는 장치를 지진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얘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지진계가 있어요. 먼저 수평동 지진계라는 게 있어요. 동자를 쓰는 책이 있고 안 쓰는 책이 있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지진계라는 뜻이야. 수평동 지진계 또는 좌우동 지진계라고도 있어.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여기 지지대가 있대요. 지지대 아래쪽에는 받침대가 있어요. 이 받침대는 땅속을 뚫고 계속 들어가면 안반이 나오거든. 어느 땅이든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안반이 나와. 그 안반을 기반함이라고 해. 이 기반함에다 고정을 시켜야 돼. 만약에 지표에다가 설치하면 지진 흔들리면 땅이 막 흔들려 버릴 거 아니야. 정확한 지진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기반함에 설치합니다. 기반함은 뭐 작게는 수미터에서 깊으면 뭐 20m 정도까지 파면 되고 기반함이 나오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기반함에 여기에 기록지가 있어. 이 기록지는 회전하는 기록지야. 뱅글뱅글 돌아 일정한 속력으로. 자, 이때 여기에 무거운 질량이 매우 큰 줄을 연결해. 그리고 이 끝에 펜을 달아놓습니다. 펜을 달아놓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펜을 달아놨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펜을 달아놓게 되면 이 추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 땅이 흔들립니다. 좌우로 흔들린다고 하자. 그럼 기반함이 흔들리지, 그죠? 자, 이때 받침대도 같이 흔들리겠지. 기록지도 같이 흔들려요. 받침대도 흔들려요. 지지대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다만 누가 안 흔들리니? 추는 안 흔들려요. 자, 갑작스러운 외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 뭐라고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불러요. 멈춰있는 녀석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 관성에 의해서 추는 가만히 있어요. 추는 가만히 있고 종이가 움직이네? 그럼 여기에 뭐가 기록되지? 지진의 기록이 이렇게 남겠지. 이해해요? 이런 지진계를 수평동 지진계, 관성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 만들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상하동 지진계라고 하는데 수직동 지진계라고 표현해놨어요. 또는 수직 지진계라고 해.
동자는 붙이는 책이 있고 안 붙이는 책이 있어. 그리고 이 옛날 책들은 상하동 지진계라 그래. 위아래로 진동하는 지진계다라고 얘기하지. 자, 얘네들은 기준 원리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 실제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르게 만든다. 기본 원리는 이렇지만 역시 기반함에 설치한 건 똑같아요. 기반함에 설치한 건 똑같아. 자, 그런데 여기에 기록지를 세워놔요. 기록지를 세워놓고 여기에 용수철과 같은 물체에 추를 고정시켜 놔요. 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받침대도 위아래로, 지지대도 위아래로, 기록지도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누구는 안 흔들려? 추는 안 흔들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추를 줄에다 잡고요. 추를 막 흔들어봐. 갑작스럽게. 그럼 추는 어떻게 있지? 여기 가만히 멈춰있고 손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똑같이 용수철에 추를 매달아놓고 용철을 막 이렇게 움직여봐. 추는 가만히 있고 용철만 늘어났다 줄었다 한단 말이야. 그러다 손 멈추면 얘들도 나중에 진동은 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진동을 해. 그렇다면 얘는 가만히 있는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여기에 뭘 남기게 돼? 기록을 남기겠지. 이게 지진계의 기록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진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지진파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보는데 그 이야기가 연기학교 등 시험에 상당히 많이 이용될 수가 있어. 오케이? 네. 피파, 에스파 성질하고 이 지진계 기록을 이용해서 살펴보는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질문. 뒤쪽 클릭 시간에는 계속해서 쌤이 이 지구과학 쪽을 계속 정리해 나가기 일단 지구과학 정리 다 한 다음에 생명과학 물리 등을 진행하도록 할게요.